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김영수 앵커의 개인적 사정으로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휴일 영향으로 2만 명대로 떨어졌지만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2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도 11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마카오 도시 봉쇄가 연장되는 등 세계 각국이 코로나 재유행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야가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먼저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은 오는 21일까지 다시 한번 시한을 정해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모든 국가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 없이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찾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7개월 만으로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7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며 대대적인 정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추진인데 다문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자리 잡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준 남해안에 내일까지 최고 2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2만 6천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유행이 재확산하면서 일주일 전보다 확진자 수가 2배 넘게 느는 더블링 현상도 보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6,299명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전날보다는 14,000여 명 수로 2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000여 명 증가해 2.1배로 늘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4.2배로 늘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은 보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지난 4월 25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25,980명, 해외 유입이 31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증가한 8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 수가 80명대로 올라온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31일 만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753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이나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 종사자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 120일이 지난 뒤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방역당국은 접종 시기에 도달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3차 접종까지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뒤에 4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잔여 백신을 이용한 당일 접종이나 사전 예약이 가능한데 예약에 의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일본 역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루 11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다음 주에는 2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최근 급격하게 감염자가 늘었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서 어제 하루 나온 확진자 수가 약 11만 700명 정도입니다. 지난 2월 하루 최다였던 확진자 수 10만 4천여 명을 5개월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20년 2월 이후 6차례 코로나 확산 시기를 거쳤는데요. 재확산 조짐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전주에 비해 일일 감염자 수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미 7번째 유행에 들어섰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일주일에 2배씩 뛰면 다음 주에는 하루 20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고 일본 정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가 일본에서도 주류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급속한 확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일본 내 감염자 중 BA.5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절반 정도였는데요. 다음 달에는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와 중증 환자는 지난 2월과 비교할 때 10분의 1 수준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로 환자가 늘 경우 여기에 비례해서 사망 중증자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추세라면 완화됐던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나 준긴급사태를 발령해서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규제는 현 단계에서는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행을 겪으면서 강화된 대응 능력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 규제로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 규제도 당분간 지금 이상으로 강화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왕래가 많은 주요국 등의 감염 상황이 변수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주부터 의료 종사자 등 800만 명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다 급속한 재확산의 접종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코로나 대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특히 젊은 층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전체로는 3차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지만 젊은 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공항 등 주요 시설에 무료 검사소를 100곳 이상 설치할 방침입니다. 일본도 이달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이어지는데요. 전국적인 재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긴장 속에 감염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학교 급식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재료를 바꾸거나 육류 비중을 줄여야 하는 등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저는 서울 자밀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식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급식을 준비하는 영양교사들도 애를 먹고 있다고요. 네,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제가 오늘 급식판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대표 메뉴는 이 차돌박이 된장찌개인데요. 이 차돌박이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소고기 등 육류 가격이 무려 20%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돌 숙주볶음 같이 소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메뉴 대신에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사용되는 국물 요리로 대체했는데요. 바로 옆에 이 떡갈비구이 같은 가공식품이나 토마토 등 농산물도 전년 대비 모두 5에서 10% 정도 값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체 재료값을 비교해보니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른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는 고기 부위를 변경하거나 고기 종류를 바꾸기도 하고 재료값은 비싼데 잔반이 많이 나오는 채소 일부를 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입맛을 고려하면 고기 공급 횟수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 급식실에선 우유가 부식으로 제공되지 않아서 그나마 고물가 속에서도 나름 재료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2학기에도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 흐름이 계속되면 현재 주 3, 4회 정도 제공되는 후식용 과일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영양교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축산물 부위를 좀 저렴한 부위로 사용한다거나 조리법을 변경을 한다거나 아이들의 부찬을 좀 줄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식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 예산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너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학기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서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죠. 따라서 물가 상승으로 급식비가 올라도 학부모들에게 추가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급식비 예산을 분담하는 개별 교육청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데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가 2학기부터 예산을 소액 올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폭에는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또 예산 여유가 있는 일부 교육청만 급식비 증액에 나서면 지역별 편차가 생길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당장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자밀초등학교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있지만 면세점보다 그냥 백화점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한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휴가 준비가 한창인 시기에도 시내 면세점 대부분 매장이 한산합니다. 손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잠잠해졌으니까 고객님의 입점도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면세 찬스도 옛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오르내리면서 백화점보다 면세점에서 사는 게 더 비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냥 백화점에서 사는 거랑 별로 차이 없어지긴 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면세점 이용을 좀 안 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여행객들은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코로나19 2년 2개월 만에 항공 규제가 전면 해제됐지만 면세업계는 여전히 침울합니다. 국내 주요 면세점 대부분이 올해 1분기에도 영업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면세업계는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이 내놓은 환율 대응 보상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구매 당시 환율이 1,300원을 넘으면 손해본 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최대 60% 더 돌려주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비례해서 면세점 혜택도 더 드리는 행사들을 준비해서 고객분들이 부담을 덜 느끼시고 예전처럼 면세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새 활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출국 없는 면세 쇼핑에 이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없는 면세 쇼핑도 등장했습니다. 국내 주요 면세점들은 이번 달부터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온라인을 통해 국내 면세 제품을 살 수 있는 역직구 쇼핑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역직구 전문몰을 확장해서 국내 제품들이 해외 소비자들 대상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대보다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8년 만에 내국인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1%포인트 금리 인상, 이른바 울트라 스텝의 초강수까지 검토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소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9.1%를 기록하면서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게 되는 것도 강력한 대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연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빨리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면 경제의 약한 부분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한 것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시간대의 7월 소비자 태도 지수에 따르면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5.2%로 전달의 5.3%보다 낮아졌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전달의 3.1%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 물가 통계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53달러로 지난달 5달러가 넘는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재헌절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여야가 이번 주 목요일로 다시 한번 시한을 정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먼저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가 50일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인데 다행히 여야가 일부 합의를 이뤘다고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났습니다. 여야는 우선 시급한 경제 현안을 다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정부 질문도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내용 여야 원내대표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논의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10배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7월 21일 10시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7월 21일 목요일 국민의힘이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26일, 27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오후 2시에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원구성 논의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2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다시 한번 시한을 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한 내에 합의에 이를지 관심입니다. 한편 정부 여당은 어제 이어 오늘 아침에도 연이틀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오늘은 세제 개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법인세 과세 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및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권성동 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불화설 잠재우기에 나섰는데 오늘이죠. 장 의원이 권 대행을 비판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 장제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서 거친 표현을 삼가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구급 행정요원 임용과 관련해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앞서 권 대행이 했던 장 의원에게 압력을 넣었다,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느냐 등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장 의원은 권 대행에게 집권 여당 대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자신은 권 대행으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은 적이 없고 추천을 받았을 뿐이며 권 대행이 7급 임용을 부탁했는데 실제로는 9급이 되었다는 부분 역시 기억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행은 장 의원의 지적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또 당내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지난주 금요일 두 사람은 오찬 회동을 통해 이준석 대표 징계 수습에 대한 이견으로 불거진 불화설을 일축했는데요.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어제는 부산 광안리에서 당원들과 교류하며 2030 지지층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는데 오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의원은 오늘 아침 8시 반 국립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어 오전 10시에 연세대 청소노동자 현장 간담회로 당대표 후보로서 첫 외부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노동 그리고 사회 갈등의 현장을 찾아 귀를 기울이고 해법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의원 출마를 두고 당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역시 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서른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폭주기관차 같은 이재명 의원을 못 막으면 당이 쪼개질 거라며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폭주기관차는 그럼 당연히 이재명 의원이 되겠죠.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폭주라고 표현을 한 건 조금 과하긴 하지만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분열이 일어난다는 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늘 마감되는데요.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밝혔던 97그룹 박용진 의원은 오늘 아침 10시 반 부산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당으로부터 출마 불가 판단을 받았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후보 등록을 강행했지만 당 선관위에서 서류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천호동에서 술에 취한 아파트 입주민이 다짜고짜 경비원을 발로 걷어차며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을 앞둔 경비원은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그런데도 결국 입주민과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천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경비원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A씨는 경비원을 보자마자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발로 힘껏 찹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걸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화를 내면서 폭행을 가한 겁니다. 이른의 나이를 앞둔 경비원에게는 전치 2주의 부상보다 인격적인 모독감이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벌써 나도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인데 아무리 여기 주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당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컸죠. 경찰서에 가서 A씨를 고소하려 했던 경비원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나 입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일터를 잃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만약 입주민이 아니었다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았을 거라며 취재진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7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며 대대적인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인데 다문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전 둘째를 낳은 A씨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단칼에 거부당한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6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베트남인이라서입니다. 태어난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이고 또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인데 단지 산모나 임산부가 외국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차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엔 저출산 시대 산모와 아이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전부 제외돼 남편과 뱃속 아이가 한국인인 다문화 가정의 임산부 역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지방세를 내는 시민이지만 정작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원 근거가 산모의 주민등록 기준이란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법령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민들도 이런 구별 짓기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온라인 등에서는 차별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숙한 정책 설계가 낳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소속된 가구원은 재작년 기준으로 벌써 100만 명이 넘고 18세 이하 자녀만 해도 27만 명에 달하는데 내국인 위주로만 설계한 국가 정책이 자칫 다문화 가정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주민도 거주지 확인이 되는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좀 적용하면 갈등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 형태는 조금 달라도 분명한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낡은 기준이 차별 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서울시가 좀 더 정교히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본격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맞는 노마스크 휴가지만 최근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등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먼저 4차 접종 대상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제 그 4차 백신 접종 대상이 이제 오늘부터 확대가 돼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60세 이상 요양 정신시설 입소자, 종사자, 기저질환자였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50세 이상과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그리고 장애인,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와 이제 그 대상자들이 다 같이 이제 접종을 하실 수 있게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50대 이상 또 기저질환자로 대상이 확대된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일단 지금 이 정부의 방역 정책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확진자 전체 규모를 줄이는 거랑 또 하나는 이제 피해 최소화, 그러니까 위중증이랑 사망을 줄이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정책은 이제 그런 피해 최소화에 이제 방점이 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국민 참여형으로 두고 이 백신 접종을 가지고 이제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백신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백신이 사실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그 스텔스 오미크론이나 이제 앞으로 유행할 BA5, BA5에는 잘 그 감염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백신이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지만 4차 백신 접종을 했을 때의 그 고위험군들, 그러니까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군들에 한해서는 그런 위중증이나 사망을 절반 이상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지금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 백신 접종은 이제 감염 예방 효과, 전체 그 유행 규모 감소를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지금의 정책은 그게 아니고 그 고위험군들, 그러니까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수 있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업데이트된 백신, 이제 전 국민 대상 백신 접종이 가능할 만한 백신은 지금 겨울에나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블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고위험군 보호 목적을 위한 그런 백신 접종을 대상을 확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50세 미만의 기저질환자 아닌 분들은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접종 대상을 고위험군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늘려준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3차 접종을 하고 나서 얼마나 지나야 4차 접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3차 백신 접종 후에 4개월이 지난 분, 또 하나는 이제 3차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그 확진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오미크론에 확진되신 분들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3차 접종 후 4개월, 확진 후 3개월이 된 것 중에서 더 늦은 시기에 이제 백신 접종이 가능한 걸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3차 접종 이후에 이제 확진된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도 4차 접종, 그러니까 접종을 또 받는 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3차 접종 후에 이제 대부분 이제 오미크론에 걸리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면역의 견제만으로는 사실 그 자연 감염된 게 4차 접종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접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3차 접종 후 이제 자연 감염이 된 경우라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오미크론이나 다른 변이의 재감염 우려가 있고요. 또 그런 그 지금의 그 대상자가 되고 있는 고령이나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위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다 촘촘히 방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분들이 맞을 수 있도록 이제 접종 대상자를 이번에 늘리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항체가 생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또 맞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앞서 해주셨던 내용들 정리를 하자면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은 4차 접종으로 얻을 이익이 더 크다라는 의미로도 읽히는데 어떻게 예약을 하고 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지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뭐 일단 이제 사전 예약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전화 1339나 네. 이제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 이제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는데,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이제 8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접종이 가능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통해서 이제 자녀 백신 예약을 하거나 의료기관의 그런 그 예비 명단을 활용하시면 당일 그 접종도 가능하시거든요. 오늘부터. 그래서 그런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 이제 4차 접종을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재유행 우려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다라는 뜻으로 지금 읽히고 있는데, 지금 휴가철 앞두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어제 좀 들린 소식을 보니까 해운대에서 지금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지금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는데, 야외 마스크 착용은 지금은 지금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그래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휴가철도 뭐 휴가지도 휴가지지만 뭐 이제 확진자가 일주일마다 더블링을 하는 이런 확산의 상황에서 사실 어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수단이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 1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꺼내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남아 있는 건 실내 마스크 착용과 7일 확진자 의무 격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사람 간의 전파가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상황을 만들어서 감염을 줄이겠다는 건데, 결국은 이 대상자의 대부분들은 사회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적용이 되다 보면, 근데 지금 5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거의 제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확률은 별로 없는데 그분들이 주로 대상자가 되면서 경제적 피해나 불편감이 너무 심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명문화하기보다는 지금 자율과 책임의 근거로 한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전한 상황이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가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휴가지든지 이렇게 사람 접촉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는 야외라고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고, 또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다녀오신 경우에는 손 씻기를 잘해 주시고, 이런 자율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정부에서 한편으로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발적으로 잘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자율과 책임의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고 이번 달 말이군요. 이제 전국 대부분 해수욕장이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미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확진자가 이동하는 곳에 유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에는 뭐 통제가 되던 수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비수도권 비율이 늘고 있고, 결국 이제 수도권에서 휴가 가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지방 광역시나 휴가지 중심으로 당연히 이제 확진자가 비율이 늘어나면서 유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 나름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방역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휴가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는 좀 어떤 방역 대책을 내놔야 할까요?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따라야 되겠지만, 뭐 이제 예전에 뭐 기억을 해보시면 뭐 휴가지나 뭐 이런 고속도로 같은데 임시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서 증상자들이 검사 접근성을 높여주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든 그 지역에서의 특별히 밀접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의 그런 밀접 접촉 환경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과 그다음에 그런 관리, 그런 계도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지자체 나름으로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피서를 즐기게 돼서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확산 시기인 만큼 개개인이 또 열심히 주의를 해야겠고요. 최근에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떠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해외에서 확진되는 사례도 많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 확진이 됐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각 나라마다 그 확진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시스템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떠나기 전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살펴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격리 치료 이런 비용들을 다 그 나라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충분한 여행자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잘 챙겨서 들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해외에 나갔는데 증상이 너무 심하다, 이상하다, 이 코로나가 의심이 된다 했을 때 당장 뭐 도움을 받기 어려우시면은 그 재외 공간이나 이런 곳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또 거기에 따른 그런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왔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이제 입국 후에 이제 그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하고 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의무는 아니지만 좀 그런 사람 접촉을 피하고 이제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입국 후에 이제 잠복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좀 진단 검사를 받아서 지역사회 유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라별 규정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해외여행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각종 식품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쌀값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미국 처리장에 쌀 재고가 많이 남은 가운데 다음 달 햅쌀도 출하될 예정이어서 농협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미국 처리장입니다. 기계가 한 포대씩 포장돼 나오는 쌀을 화물차로 옮기기 쉽게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쌀이 많이 팔려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해 수매한 재고쌀을 적자를 감수하면서 팔고 있는 겁니다. 이곳의 경우 쌀 20kg 한 포대 수매 가격이 48,000원이지만 판매되는 가격은 35,000원에 불과합니다. 보관료와 도정비 등을 계산하면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그나마 이곳은 유통업체 등을 통해 대부분 팔려 나가고 있어 다른 곳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쌀 재고는 60여만 톤. 지난해 풍년으로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재고도 덩달아 함께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재고는 좀처럼 줄지 않는데 올해도 작황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올해도 이제 뭐 태풍이라든가 그런 피해만 없다고 하면 작년이랑 작황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자 농협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쌀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쌀 소비 증대를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간 겁니다. 아침을 거르기 쉬운 학생들에게 밀가루 빵 대신 쌀로 만든 밥 버거와 함께 소포장한 쌀을 나눠줬습니다. 또 농협에서 하는 마케팅에 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를 이 쌀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를 벌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좀 밀가루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쌀로 대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쌀값 하락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폭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안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그밖에 남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남 영암에는 산사태경보가, 해남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정체전선이 충청과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은 주로 남해안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남 해안 많은 곳에 150mm 이상, 그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충청 이남 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 28도,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지만 목요일에는 또다시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은 서울 등 중북부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더운 여름의 속도가 빠르고 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유럽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무더위와 산불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로 불길이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의 안간힘에도 현장 진화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지경입니다. 하늘을 덮은 연기 사이로 헬기가 쉼없이 물을 길어 나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너무 더운 데다 메마르기까지 한 탓입니다. No cabe duda que 40 grados aquí lo que está haciendo es dificultar que el fuego se apague. Pero claro, el cambio climático al final tiene que ver, pero en el mundo entero. 지난 12일 불이 시작된 프랑스는 이미 수만 명이 대피했지만 아직도 진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체 98개 주 가운데 38개 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Une sécheresse extrêmement importante avec des quantités d'eau qui n'ont pas été assez importantes du coup sur l'hiver et sur le printemps. Un mois de mai particulièrement sec. 영국은 사상 처음으로 4단계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항상 식수를 휴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his isn't like a lovely hot day where we can put a bit of sunscreen on and go out and enjoy, a swim and a meal outside.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이 무더위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무더위는 일상이 됐지만 산불과 가뭄 등의 발생 빈도와 강도, 지속 시간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폭염과 산불로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로 그래픽을 띄워주실까요? 네, 먼저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긍정 33.4%, 부정이 63.3%로 거의 30%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긍정과 부정 차이가요. 다음 그래픽도 띄워주시죠. KSY 조사인데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2.5%포인트 하락한 32%로 집계가 됐고요. 부정평가는 조금 늘어나서 6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관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34.5%로 나타났고 전주 대비 4.1%포인트 하락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 조사들 어떤 요인이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나토 정상회의 이후로 이 부정평가가 늘어나고 긍정평가가 줄어들게 되는 이 격차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반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인사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태도에 관한 문제가 부정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게 되는데 이 하락 국면을 거듭하고 있는 부정평가 요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주시고 있는 이런 위기 메시지에 호응하고 바뀌게 된다는 변화에 대한 신호를 대통령실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이 하락 국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게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매우 안 좋은 국면이 계속 거듭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경제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경제 위기가 다가올 때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계신데 여기에 대한 국정 우선순위에서 경제, 민생, 국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정책을 우선적으로 쏟아내는 국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여론조사에 깊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결과를?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된 지가 2달 남짓 됐어요.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새롭게 이 국민들께서 선택을 했으니까 뭔가 보여주겠지 했는데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보여준 거 없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난맥상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전공교체를 해줬나?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인사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의 내용이 중요도 하지만 그 인사 부분들, 뭐 사적 채용 전에도 지인을 뭐 민간인 대통령 1호기에 데려갔다는 부분이라든지 뭐 육촌 친척을 채용했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커버나 컨텐츠 직원들을 또 대통령실로 데려간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신호를 줬죠. 국민의 신호라는 건 이제 여론조사긴 하는데요. 그게 바로 보통 민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정부라는 것은요, 특히 정치권이라는 건 이 국민의 어떤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전체 의견이 이렇다 그러면 자세를 낮추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면서 고쳐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스태핑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들이 태도의 논란이죠. 이거 뭐지? 그냥 국민 민심을 나는 의식하지 않겠다. 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상반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뽑아줬더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 어떤 권력이든 간에 국민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착각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부차적이긴 하지만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 경제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직면해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삶이 되게 팍팍해지고 있는데 자꾸 과거만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과오들만 들춰내서 본인의 정권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의 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삶이 팍팍한데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제발 지금 좀 봐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지금 신호지 않냐. 나는 좀 그런 평가를 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경제 대책을 잘하고 있는지 관련된 그래픽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면은 긍정이 28.4%고 부정이 훨씬 높습니다. 66.3%로 집계가 됐고요. 다음 그래픽도 함께 보시죠. 최근 전 정부를 겨냥한 안보문란 공세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비공감이 51.8%로 공감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높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정의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할 텐데요. 지금 있게 되는 북한 문제와 관련된 문재인 정권의 문제들이 비판의 대목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삼고 조사가 필요한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를 켜고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들어서 포털의 뉴스들을 봤을 때 상당 부분 쏟아져 나오는 뉴스의 많은 양들을 전 정권의 북한 이슈로 도배가 된다면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국정의 핵심 우선순위가 대북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지금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특히나 금리의 급등으로 인한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에 가장 깊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한 일을 대통령실에서 안 하는 게 아닐 겁니다. 하는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보도되거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주제가 아닌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 게 가장 큰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도 이맘때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출마를 하겠다는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8월 달에 국민들 앞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난 뒤에 비전 발표를 통해서 당시 비전을 발표했던 약속이 빈곤과의 전쟁이었거든요.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집권하게 되면 100일 동안에 코로나 응급구조 100일 프로젝트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추경을 만들고 일부 지원금을 줬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정말 어려운 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에 지금은 고금리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기본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아마 이런 일들 전반적으로 복합되는 내용들이 진보층뿐 아니라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들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국민들께서 어떤 눈높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건지를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 매우 유심히 판단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엇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지율 악화에 최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당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언급을 했고 또 여당에서도 성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이 국민적 평가에 올라왔습니다. 인사 참사로 불렸던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그리고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할 정도입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기간 국민들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채워나가겠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겠다.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를 향한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권성동 직무대행이 추천했다고 하는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 논란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지금 인사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얘기했던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 지리한 정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북송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상황과 직결된 거를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북송, 흉악범 2명에 대한 인권이 만내 틀린 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물가 잡아주고 기름값 내려주고 이런 게 중요한데 거기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 받겠다.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면 인사 문제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니 왜냐하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민간인을 대통령 1호기에 태운 경유, 코바나 컨텐츠 직원을 데려간 경유, 그다음에 친인척 6촌을 채용한 경유, 그다음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분들의 자녀를 대통령실에 데려온 사적 채용 논란 부분들은 이거는 말끔하게 털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참 아쉬워요. 처음에 이 대선과 지선의 승리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던져줬으면 그걸 안고 정말 국정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뭘 했습니까? 가자마자 이준석 대표와 권력 싸움으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갔더니 지금 사적 채용 논란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쏟아집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했다. 내가 사적으로 태용해달라고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한테 얘기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심지어 내가 압력까지 넣었다. 근데 7급으로 해달라 했더니 9급으로 해줘서 아쉽다. 9급으로 어떻게 서울에서 살 수 있겠냐. 너무 안타깝다. 이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까요? 권력을 줬다는 것은 국민들을 섬기고 좀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설령 떴다 하더라도 그런 태도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한쪽에 치워놓고 민생특위를 구성해서 여야가 만나서 국민의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을 해보자라는 전체적인 어떤 협치 차원에서 던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오늘 오전에는 장제원 의원이 또 SNS 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었죠.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본질과 문제보다 해명을 통해서 더 큰 논란으로 촉발되는 경우들이 왕왕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이제 9급 별정직 공무원에 관련된 대통령실의 채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 채용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 부적절성에 대한 논란과 또 그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던 아빠 찬스 논란 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같이 다 섞어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가 문제냐라는 방식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는 순간 훨씬 더 큰 대통령실 인사 전반에 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일, 잘못된 일, 그리고 이해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구분을 좀 짓고 하나씩 해결을 해나갈 때만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 비판적 여론들을 좀 딛고 넘어설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 속에서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얼만큼 크게 나타나는지를 충분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지했을 거라 생각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러 비판들 열린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언급한 만큼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논란이 발생을 할 때마다
전 정권을 자꾸 소환을 하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현 정권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태도 논란으로 귀결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하는 국면에 이 기름에 불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은 형국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소통하는 대통령실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을 열어낸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용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역사를 하나씩 써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전 정권과 비교하는 일 자체가 맞지가 않죠.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도 역대로 처음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 인사에 관한 측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랑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 가지 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정부를 탄생시켰던 국민들의 마음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 속에서 내로남불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마음들이 정권 교체를 향한 길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지난 정권과의 물리적인 비교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눈높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의 기준 속에서 일을 해나갈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이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국정을 운영할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대변인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번 숨 크게 들이마셨다가 타이밍 놓치신 것 같은데 해주시죠. 얘기를 하려다가 넘어가서.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적 채용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게 자꾸 이게 대통령실은 원래 공개 채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채용을 했느냐 비공개 채용을 했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사적 채용이라는 것은 그게 정당한 능력이 있을 만한 사람을 데려다 썼느냐. 과연 말씀한 대로 대통령실에서 캠프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로를 세워서 필요한 사람 썼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역대 그렇게 했고요. 말하자면 우리 김명민 교수님께서도 워낙 엄청난 대선 때 공로를 세우셨잖아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유능한 보좌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리를 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 참 40년 좋아하시는데 40년 지기 친구들만 골라서 그 자녀들만 쏙 뽑아서 대통령실에 넣어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는 사적 채용을 떠나서 사심이 있는 채용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빠 친구야. 그게 능력을 본 걸까요? 국민들은 상식선을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의 상식선을 넘어서서 자꾸 눈을 가리는 태도들이 결국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권선동 원내대표가 했던 그 우모 씨는 굉장히 말하자면 재력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금수저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능력이 있어서 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판단하더라도 이분이 선관위원이었어요. 강릉시. 그러니까 권선동 원내대표 선관위였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의 지역구의 선관위원의 아들을 해줬다면 여기에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취업 청탁이 어떤 거래에 있어서 있었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다. 이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오면서 기사를 봤더니 강릉시 선관위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예. 그래서 이만큼 무거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권선동 원내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이거 별거 아니에요. 떳떳해요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도움이 될지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대통령실 전 직원에 대한 어떤 채용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신지? 지금 현재 이 내용 전체가 대통령실의 인사 전반으로 흘러가게 되는 순간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 속에서 국정을 제대로 살피고 또 지금 어려운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쟁의 한복판에 대통령실 인사를 끌어내서 결국은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앞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왜 전 정부와 비교하면서 인사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느냐 얘기를 했지만 전 정부, 지난 정부 기간 동안은 어떤 방식으로 인사가 진행됐는지를 또다시 현 정부에서는 설명하면서 국민들 앞에 이 내용 전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가장 지금 지쳐하고 보기 싫어하는 게 여당과 야당이 권력 다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다투게 되는 형국들, 국회에서 원구성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네. 그 일하지 못하게 되는 많은 모습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을 건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도 또 언론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전체적인 문제로 비화시킬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할 수 있는 국면들을 좀 만들어준 다음 현 정부가 국민들께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일 따끔하게 지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좀 지켜보면서 그 다음 행보들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또 화면으로 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에서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 스스로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그 자성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이런 네. 외부에서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내부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자성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에서는 김용태 최고위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여론이 심각하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숱하게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같은 결에서 쭉 활동을 해왔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대표의 징계 과정 속에서도 반란군은 토벌해야 된다 등에 대한 발언 때문에 큰 구설수가 있었던 모습을 지켜봤는데 지금 현재 이 국면에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질 때 뭔가 내부에서 문제를 더 촉발시키는 것처럼 발언하게 되는 모습에 대한 비판, 여론들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 속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대변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는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자성 어린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건 당 내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 입장에서 당연한 일인데요. 이게 어느 한쪽 국면에서만 누구 편을 들듯이 하게 돼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김용태 최고위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뿐 아닌 당에 대한 지지율도 함께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들을 먼저 하는 게 이 모두 회의의 발언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강제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라며 검찰 국정원 조사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또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 이외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채용 논란에 윤석열 씨 공정이 무너졌다라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혹시 다시 인사 전반에 짚어볼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답변을 피하는 것도 일종의 리스크 관리라고 봐야 될까요? 명백히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죠. 어제 뭐 보이지도 않던 홍보수석이 나와서 북송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기를 좀 지켜보니까요. 조금 말하자면 불리하면 헌법과 원칙 속에 숨더라고요. 헌법과 원칙, 뭐 공정과 상식 하는데 언제까지 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도어스태핑을 안 하기로 했다가 지금 또 다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너무 아마추어 같아요. 안 하시기로 했으면 정례화를 하거나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사를 봤을 때 34초 정도 문답을 하고 들어가셨다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거는 도어스태핑이 아니라 그냥 말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툭 말대꾸 정도 해주는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부분도 도어스태핑에서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좀 정리화했으면 좋겠어요. 청와대 자체에서도 청와대 죄송합니다. 자꾸 입에 붙어서 대통령실 자체에서 도어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그때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하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은 의아해한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좋아하시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야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일을 하는구나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태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판적 여론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 속에서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저는 분명히 피력하고 있는 터라 여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모든 것들을 다 구구절절 설명해야만 메시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는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했던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가타부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가 나가는 순간 그 뒤 후속 조치는 대통령의 말과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이 내용을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얘기하면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 비판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야당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귀담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일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만큼 내일도 모레도 또 같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변화에 대한 고심과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숨지 않고 분명한 메시지를 재차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갔다가요, 또 어제 부산 광안리에서 청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SNS에 올리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가 결정되던 초창기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재심 청구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여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고 또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강력하게 이 윤리위 징계가 잘못됐다고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살짝 뒤로 물러서서 많은 당원들과 함께 또 다른 얘기에 정당 활동을 해나가는 게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전국을 다니면서 젊은 청년 당원들과 소통하는 본인의 정치를 좀 보여주겠다 이런 행보로 결정을 지은 것 같은데 다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숙하고 또 자숙하면서 본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들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대표의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뭐 경찰 조사 등으로 인해서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는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이준석 대표가 취하고 원하고 또 앞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는 정치 활동이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국민들 앞에 보여진 만큼 이제는 좀 갈등을 수습하고 또 본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을 적절하게 해명하기 위해서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한 얘기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첨언하신 말씀? 예, 저는 이준석 지금 대표죠.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좀 기대했던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속으로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봐라, 나 없으니까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없은 자리에 어렵지? 이런 것들을 좀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지금 이제 당원 모집을 했던 부분들 되게 이제 톤다운을 했어요. 로키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전략적인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비집고 들어갈 게 없다. 재심이나 가처분 신청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밖에서 당원들을 모집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10대, 20대의 큰 여러 당원들을 의병처럼 모아서 밖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용과 힘들어질수록 이준석의 필요성이 이 젊은 층의 지지층을 시작으로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나서기보다 물밑에서 당내 우군을 늘려가는 게 어떤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이었던 어제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죠. 하지만 견제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른 의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쪽에서 나오는 개딸이나 이런 사람 주장하는 거 보면은 그건 뭐 학살 수준이 아니고 뭐든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수박들 다 박살내야 한다 뭐 이런 시각이죠. 박지원 씨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애가 떼쓰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표를 맡긴 것이 잘못이에요. 난 이재명 의원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당을 이끌어가겠느냐. 판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먼저요. 어제 이 의원의 출마 선언문 낭독이 있었는데 두 분께서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인상 깊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유령처럼 떠도는 공천 얘기를 꺼낸 것, 공천 학살 이런 거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본인이 본격적으로 먼저 제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당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사람들의 긴장감을 더 촉발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는 공천 화살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정치 개혁을 또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하면
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순간 당에 대한 변화는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가 언급한 것처럼 1년 반 뒤에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총선을 치르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여론의 분위기들을 있는 그대로 본인의 출마 선언문에 녹여서 전달한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없는 얘기들을 본인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 써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부대변인님은요? 저는 뭐 이기는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왜 이기는 민주당을 가지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선 지선이 끝나고 총선이 2년 앞으로 나왔는데 예. 이기는 민주당, 저는 이게 이제 이 표현보다는 그냥 어떤 당의 새로 고침, 새롭게 태어난 민주당,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았냐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이제 주목했던 거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 이런 부분들을 딱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DJ가 가지고 있던 상인의 현실 감각과 그다음에 서생적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런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매우 뭐 공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면에는 이재명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호남 포석이 깔리지 않았냐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한 번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라서 예. 대부분 이제 그 당대표 선언문에는요, 많은 게 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고 그 이후에 그 선언문 이후에 어떤 기자들과 어떤 여론을 가지고 끌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책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돼서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발언을 한 거고요. 다른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는 물러나서 책임을 져라라는 그런 책임에 대한 개념이 달랐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의원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의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지는 민주당을 만들었던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은 살았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선거 국면에서 지선의 총체적인 패배를 가져왔던 책임자도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두 번의 선거를 지게 만들었는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승리하겠다. 그리고 총선에서 만약 지게 되면 본인 또한 끝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의 말을 바꾸면서 여전히 앞으로를 내다보고 계속 본인이 할 때만이 책임을 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발언에 많은 민주당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큼 공감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말고 어떤 대안이 있겠어? 라고 하는 자신감인 것 같은데, 각종 여론조사 수치 또 당내 지지도 등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구성원들 중에 뚜렷한 인물 주자들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앞서서 저희가 서른 의원의 녹취를 틀어드렸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 떼쓰는 어린 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잘못, 책임을 이재명 의원에게 돌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서른 의원이 참 좋은 분이에요. 정치도 오래 하셨고 품도 좋으신데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만 서면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좀 리스크를 갖고 계시는데, 예. 저는 그런 좀 의미를 봤을 때는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싸워야 될 게 이제 이재명 의원이잖아요.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그러니까 책임론이죠. 박지원 지금 전 위원장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 본인의 책임이 있지 않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떼쓴다? 뭐 그거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또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지켜가는 거라서 떼쓴다는 느낌은 있겠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오늘 보면은 접수를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거는 당연히 당에서 기준을 세워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통상적으로 정치를 계속하거나 그다음 민주당의 전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당의 기준에 부합되게 억울함이나 좀 자기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내려놓는 것들이 성숙된 정치인의 자세인데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아마 저런 소리를 듣지 않았냐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서른 의원님이 조금 더 이제 이 전당대회가 갈수록
저런 발언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예쁘게 얘기를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덜 격하게 표현하셨으면 어땠을까? 네, 그래도 충분히 다 알아들으니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지원 위원장도 그 서류 제출이 지금 좌절이 됐고 지금 약간 양당의 청년 대표들이 조금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 양당의 정치 개혁이나 청년 정치에 대한 시도가 좌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맞죠. 예. 많은 기회들을 줬지만 그 기회를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서 제대로 증명하거나 입증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내 정치 구도 속에서 무너지고 좌초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게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출연으로 이미 청년 정치에 대한 가능성의 길들은 많이 열어진 바 있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비판적 목소리가 당내에 큽니다만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던 역할들이 적지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강하게 박혀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본인들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정치 길들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본인들도 그 중간선상에 서 있다는 인식들을 갖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지지를 가져가면서 정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부딪혀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 오래 내다보면서 새로운 정치 변화에 매진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당내 그 경선 과정보다도 당선이 되면 그 이후에 리스크가 발현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뭐 좀 말렸던 분들이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정권은 없었죠. 전 정권을 수사하고 같은 경쟁자였던 후보자를 수사하고 이게 먼저 선행되는 정권은 없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재명 의원에게 이런 사법 리스크 부분들을 안고 전당대회를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거를 이겨나가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당 대선 후보였고 뭐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는 염려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실질상 보면은 이재명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면 그걸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이런 짜여진 각본 하에서 누군가를 타켓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다. 따지고 더 나가면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자면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가 만에 됐을 때 이 민주당에서 어떤 스탠스로 가야 되냐 이런 것까지 좀 고려하면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의원께서 가져야 될 숙제고 두 번째는 현 정부에서 이런 오해가 있지 않게끔 조금 더 국민들이나 민주당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당한 수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앞서 우리 부대변인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서른 의원의 발언,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이재명 의원 후보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듯한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여당,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야당의 문제제기 이전에 같은 당내인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세게 붙었던 이낙연 후보 측의 문제제기들이 훨씬 더 많았던 사건이고요. 전 국민적 관심사 또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 내용 전체를 일부 수사가 들어가는 것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규정짓는 것 온당치 않다 생각하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볼 때 어디까지가 먼지떨이 수사, 별건 수사, 정치 보복인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지 보고 또 정치적으로 판단하십니다. 수사에 대한 내용들 객관적으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개원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이슈 이어갑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찾습니다.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찾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양자 회담을 하기 위해 일본을 찾는 건 4년 7개월 만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강경화 당시 장관 방일 이후 처음인 건데요. 박진 장관으로선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은 일본 도착 직후인 오늘 오후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일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2박 3일간의 방일 기간에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피격돼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조의도 표할 계획입니다. 박진 장관은 방금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예방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친서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경색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양국 사이에 얽히고 설킨 현안이 많은데요. 이번 회담에서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질까요?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임박해 한일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활동 등 노력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 문제 이외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과 함께 민간 교류 확대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양국 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반 넘게 열리지 않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박 장관의 이번 방일을 계기로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는 그러나 불투명합니다. 우선 일본은 과거사와 관련해 한국에 먼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기시다 내각이 참의원 선거 압승을 발판 삼아 대한국 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자민당 내 보수파의 견제와 일본 내 국민 정서 등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홍주혜입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생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추모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구속된 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해일부입니다. 네, 우선 사건 개요부터 다시 정리해 주시죠. 지난 15일 새벽 3시 50분쯤 인천 용현동 인하대학교 2호관 건물 앞에서 20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피해자 20살 A씨는 해당 대학 1학년 새내기였는데 발견 당시 머리 등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보고 당시 술에 취한 채 A씨를 부축해 범행 장소로 향한 남성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해 해당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또 이날 오후 피의자 김모 씨 신병을 확보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와 A씨는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건 발생 전날 서로 다른 계절학기 수업 시험을 치고 저녁에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교내 다른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옷가지 일부를 발견했는데요. 김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뭔가요? 우선 김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구조 요청 안 하셨습니까? 증거인멸 시도하셨어요? 네, 긴급체포 당시 피의자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간치사였는데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준강간치사로 바뀌었습니다.
준강간죄는 가해자의 행동이 아닌 제3의 원인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범행이 이루어졌을 때 이미 피해자 A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혐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강간죄나 준강간죄나 적용되는 형량은 차이가 없습니다. 형량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의로 숨지게 한 살인인지 의도와 상관없이 숨진 치사인지인데요. 준강간치사 혐의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지만 준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혐의 적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 씨를 밀지 않았다면서 고의를 부인했는데요. 우선 국과수 1차 부검 결과에서는 기존 혐의 말고는 특이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고의로 피해자를 떠민 점이 확인되면 죄명을 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꿀 방침인데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근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여성이 복도 창문에서 추락할 수 있는지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범행 시간에 맞춰 한밤중에 발생 장소인 건물 3층 복도 창문 밖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한 건데요. 바닥에서 창문 틀까지 높이는 1m 정도로 두 사람이 실랑이 하는 등 여러 상황을 가정해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창틀이나 외벽에서 지문을 비롯한 유전자 정보도 채취해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김 씨가 A 씨를 인적이 드문 학교 건물로 데려가거나 술을 마실 때부터 과음을 유도했는지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하대 안팎으로 추모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요. 네, 학생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공간인 학교 캠퍼스 안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점에서 학교 안팎으로 안타까움과 분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인하대 총학생회 비대위와 학교 교직원들도 잇따라 추모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에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인하대 2호관 앞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는데요.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돌아갔습니다. 메모지를 붙일 수 있도록 마련된 판은 추모의 글로 가득 찼고요. 음료수나 국화꽃을 직접 마련해 놓고 간 추모객들도 있었습니다. 추모 공간을 찾은 손님들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고요. 대학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은 연구실에서 자주 늦게 귀가하는 입장에서 남일 같지 않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추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교내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하는 캠퍼스라는 공간 안에서 두 번 다시는 이 학교 안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도 사건 후속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인하대학교는 오늘 오전 총장 주재로 사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2만 명 재학생들에게 원래 시행하는 것과 별도로 특별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기로 했고요. 필요한 재학생들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시설 출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CCTV 증설, 보안 인력 확충을 비롯한 보안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교칙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퇴학 등 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피의자 김 씨는 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잇따르는 추모 분위기 속에 범행의 고의성, 계획성을 비롯한 사건 경위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인하대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야간 출입 통제 강화와 CCTV 증설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인하대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폭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해당 학교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점검하고 특별 교육을 추진하며 SNS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막고 학내 구성원을 위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건설사가 확정 공사비 카드를 꺼내들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착공 직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공사비를 확정하는 관행과 다르게 물가가 올라도 처음에 약속했던 공사비만 받겠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착공 예정일인 내년 8월까지 공사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확정 공사비를 내세워 경쟁업체인 코오롱 글로벌을 따돌렸습니다. 제안대로라면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 부담을 털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롯데건설과 맞붙은 경기도 안양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확정 공사비를 제안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때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공사비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사비의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보다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원의 분담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대부분 정비사업장에선 착공 직전 공사비 규모가 입찰 당시 공사비 규모보다 커지게 됩니다. 계약일 이후 착공일까지 물가 상승률이나 설계 변경 등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도 현대산업개발이 수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확정 공사비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업계 반응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형 건설사들은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처럼 원자재 값이 치솟으면 시공사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인상분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 부실공사 같은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만약 원자재 값이 대폭 상승한다면 시공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원가 절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손해는 입주민들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정 공사비를 약속한 기간이 지난 뒤 한 번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공사비를 올리면 체감하는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사비를 정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이제 물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사비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건설업계에선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자재가 급등으로 공사비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조합원 입장에서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여행 수요는 늘었지만 항공 운항 노선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항공편 취소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모두 21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서 3월 월 30건 안팎이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지난 4월 이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항공편이 취소되면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던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최대 7일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국가마다 방역 정책이 달라 소비자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389건으로 미끄러운 바닥이나 계단 넘어짐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200건이었던 안전사고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 영향으로 70여 건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른 무더위와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도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소비자원은 사고가 어린이나 고령자 등 주로 안전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만큼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이 계좌는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씩 지원금을 더해줘서 만기 때 자신이 낸 360만 원을 포함해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을 월 30만 원 더해줘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넘고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내외적인 고물가 요인으로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2022년도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의 서민, 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 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 혜택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 뒤 브리핑에서 당정이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조세 원칙이 훼손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누구에 의해 진행됐고 누가 추천해서 이런 참사에 이르게 했는지 검증은 제대로 된 건지 따져봐야 한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 참사로 불린 장관 인사와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운 비선 논란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 문제도 없다고 강변하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서 국민이 걱정 없이 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의 한 축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둘러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아무리 해명이 옳더라도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권 대행은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과 관련한 권 대행의 최근 언급을 거론하며 국민의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면을 전해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침묵을 깨고 당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물었더니 나를 세우면서도 별일 아니라는 듯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룩하게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사는 밀행이 원칙인데 동네 선무당 동네 구타듯 하고 있어요. 조용히 진실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꽹가리를 치고 온 동네에다 소문을 내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날 것만큼 이렇게 십수년간 탈탈 털리고 있는데 아마 저한테 먼지만큼의 흠결이라도 있었으면 이미 난리가 났겠지요. 제가 성남시장도 경기도지사 초기까지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압수수색, 조사, 수사, 감사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다행히 좀 덜하는 편입니다. 국회 원구성이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과방위 위원장직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죠. KBS, MBC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는 발언으로 정부와 여당이 언론 장악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불렀던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누굽니까? 한상혁 씨 아닙니까? 민주당 사람이에요. 아니 민주당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 우리한테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라는 비판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한상혁 씨가 사퇴를 하고
우리가 맡아야지 그런 주장이 저는 가능하다. 좌파적 견해를 전파시키는데 앞장서온 선수나 다름없었던 한상혁 위원장은 농기법 위반이라는 명쾌한 어떤 법 위반이 드러났고 그게 곁들여서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편향성이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3년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결코 뭐 한쪽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사퇴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사퇴는 안 했으니 아직은 방송장악 의도 비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서울은 강한 햇볕 아래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후텁지근한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지방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안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그밖에 남부지방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전남 영암에는 산사태경보가, 해남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현재 장마전선이 충청과 남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은 주로 남해안 지역에 분포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남 해안 많은 곳에 150mm 이상, 그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80mm의 폭우가 집중되겠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구름 많은 가운데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로 중북부 지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는 대전과 광주는 28도로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지만 목요일에는 또다시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은 서울 중북부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 지역은 호우와 함께 초속 20m 안팎의 돈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